자, 이제 4번은 여러분이 보시고요. 5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5번, 6번, 7번 중에 6번은 여러분이 보시고요. 5번, 7번을 풀고 넘어가겠습니다. 5번은 일반 경기와 부동산 경기 관계, 부동산 경기와 일반 경기 관계를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1번의 주거용 부동산의 건축 경기는 일반 경기와 반대로 순환되고 상공업용 부동산 경기와는 동시순환적인 관계에 있다. 맞는 말이요? 틀린 말이요? 이 말을 1번을 혹시라도 이렇게 틀리게 된다면 이거는 국어를 못하는 거예요. 결혼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국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주어가 누구예요? 주어가 주거용 부동산이죠. 지금 5번인가요? 자, 5번. 주거용 부동산 경기는 얘는 보통 우리 이제 일반 경기가 활발하다 그러면은 생산 유통 활동이 활발하다라고 할 수 있죠. 일반 경기가 활발하다. 그러면 일반 경기가 활발하다면 상공업용 제조 유통 활동에 필요한 부동산, 상공업용 부동산의 경기도 활발하다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얘하고 얘는 같이 움직인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시장의 인적, 물적 자원이 이쪽으로 투입이 되다 보면은 이쪽으로는 투입이 잘 안 되겠죠. 그러면 얘하고는 서로 역행의 관계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얘하고도 서로 역행의 관계 있죠. 그러면 주거용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와 역행의 관계에 있으면서 상공업용 부동산 경기와도 역행 관계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얘가 주어라고, 얘는 얘하고도 역행, 얘하고도 역행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근데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주거용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와 반대로 상업용 부동산 경기와 동시순환. 틀렸잖아요. 순전히 뭐 때문에 틀린 거예요? 국어예요, 국어. 주어가 일반 주거용 부동산 경기라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1번 틀렸어요. 그 다음에 2번 부동산 경기는 주기의 순환 국면이 일정치 않은 경향이 있으며 일반 경기에 선행하기도 하며 때로는 후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비해 주기는 길고 진폭이 더 크게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 변동에 대응하여 민감하게 작용하지 못하고 좀 둔감하게 작용하죠. 그래서 대체로 늦게 뒤따르는 시간차를 보이고요. 그 다음에 경기 순환 국면은 반드시 명백하고 일정치는 않지만 경기 회복기에는 예외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선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드시 이제 후행하는 것은 아니고. 다음에 6번은 됐고요. 7번은 이제 보겠습니다. 옳은 것을 묻는 거죠. 주거용 부동산 경기와 상업용 부동산 경기는 대체로 동시순환 관계에 있다. 역순환이죠. 틀렸고요. 부동산 경기 측정은 건축의 양, 가격 변동, 거래량. 자, 이걸 종합적으로 그래야 되죠. 그래서 아까 건축의 양은 공급지표, 가격 변동은 보조지표, 거래량은 수요지표 이렇게 했죠. 그래서 2번이 옳은 겁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보다 정점이 낮고 저점이 높은 게 아니라 정점이 높고 저점이 낮죠. 그 다음에 부동산 경기 중심이 되는 것은 주거용 부동산 경기입니다. 보통 우리 건축 경기 하죠. 부동산 경기 하면 건축 경기입니다. 근데 이제 건축 경기 중에서도 주거용 부동산 건축 경기가 주된 관심이죠. 그 다음에 이제 상공업용 플러스 하는 거고요. 주된 관심은 주거용 부동산. 그 다음에 부동산 경기는 순환적 변동만이 고려되는 게 아니라 뭐도 고려돼요? 무작위적이라든가 계절 변동이라든가 이런 것도 고려가 되죠. 다음에 8번으로 넘어가셔서요. 자, 이거는 이제 14번과 같은 유형입니다.
14번을 함께 풀면 되죠. 8번과 14번을 함께 풀면 돼요. 부동산 경기 순환 국면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부분입니다. 이건 실수만 안 하면 돼요. 1번의 후퇴 시장에서는 가격 상승이 둔화되고 부동산 가격은 보합 상태를 유지하거나 하락한다. 자, 이 후퇴 시장의 의미가 우리 부동산 경기를 나타낼 때 이렇게 이제 장기적인 현실의 모습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위로 이탈 아래로 이탈하면서 이렇게 가거든요. 이걸 이제 이렇게 이제 단순화시킨 모양이죠. 단순화시킨 모양에서는 이게 이렇게 되니까 후퇴면 가격이 막 많이 떨어지거나 이렇게 보일 텐데, 사실은 이 경제 현실을 본다면은 이렇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 이렇게 성장하잖아요. 성장하는 위로 이탈 아래로 이탈 위로 이탈 아래로 이탈, 이게 바로 순환 변동이거든요. 이게 순환 변동인데, 이 순환 변동에서 이게 장기적인 추세를 수평으로 만들어 버린 게 이거란 말이에요. 현실은 이렇다고. 현실은 이렇고요. 이걸 수평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후퇴가 이렇게 되잖아요. 하향이 여기고. 그럼 현실에서 본다면 여기가 이쯤이 정점이, 이게 이 차이가 제일 많이 벌어지는 게, 이 추세와 제일 많이 벌어지는 게 이게가 정점이라고요. 이 추세와 제일 많이 벌어지는 이게 뭐라고요? 저점이에요. 저점. 추세와 벌어지는 걸로 봐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가 후퇴거든요. 여기가. 자, 후퇴인데 사실 어때요? 약간은 올라가죠. 우리가 보통 경기가 안 좋다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 경기 안 좋다 그러죠. 경기 안 좋은데 지금 성장률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2%. 안 좋은데 2%라고요. 2%라도 올라는 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이게 사실 우리가 이게 가격이 크게 하락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시기가 하락하더라도 약간 하락하는, 이 시기는 거의 변함이 없거나 뭐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하락, 이러면은 이제 꽤 많이 하락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이러면. 근데 이게 후퇴와 회복기에 거의 이제 정체되어 있다는 거지, 성장을 안 한다 뿐이지 반드시 큰 폭으로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후퇴기는 이게 상승이 멈추고 이렇게, 그러니까 가격 상승이 둔화되고 부동산 가격은 보합 상태를 유지하거나, 보합이 뭐예요? 보합.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유지한다 이 말이죠. 보합 상태를 유지하거나 하락한다. 뭐 경우에 따라 하락하기도 하죠. 이렇게 반드시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 표현은 옳은 말이에요. 후퇴기에 대한 옳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 보고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현실적인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후퇴 시장에서는 가격 상승이 둔화되고 부동산 가격은 보합 상태를 유지하거나 하락한다. 옳은 말이고요. 다음에 이번에 하향 시장에서 과거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의 하한선이 된다. 상한선이 돼야 되죠. 다음에 상향 시장에서는 거래가 활발하고 지가 상승이 계속되며, 이거는 맞는 말이죠. 과거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의 하한선이 되죠. 이것도 틀렸고요. 상한선이 아니라 하한선. 올라갈 때는 과거 사례 가격은 하한선, 내려갈 때는 과거 사례 가격은 상한선. 다음에 회복 국면은 긴데 비하여 후퇴 국면은 빠른 것이 특징이며, 이거는 맞죠.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비하여 진폭이 작은 게 아니라 크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저점에서 정점까지 시기 하고요. 정점에서 저점까지 하면은 여기서 여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여기는 좀 짧게 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시간이 길게 걸리고, 정점에서 저점은 시간이 짧게 걸리고, 그 얘기예요. 그게 이제 회복은 긴데 비하여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뒷부분 때문에 틀렸어요. 다음에 회복 시장에서는 매수인이 중시되며 과거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의 기준 가격이 되거나 상한선이 된다. 회복 시장에서는 올라가는 거잖아요. 올라가는 거. 상도 하수라 그랬죠. 상도 하수. 올라가는 시기에는 매도인이 중시되고 내려가는 시기에는 매수인이 중시된다. 상도 하수예요. 그래서 틀렸고요. 다음에 상도 매도인 맞죠? 매수인이 틀렸죠. 그리고 새로운 거래의 기준 가격이 되거나 상한이 아니고 올라가니까 하한이 돼야 되죠. 그래서 틀렸고요. 그 해설이 잘못됐죠. 그래서 8번에 5번 해설이
회복 시장에서는 매수인이 중시되며가 아니고 매도인이 중시되면이에요. 매도인이 중시되며. 혹시 보시다가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되는 거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제가 발견하기가 쉽지 않아요. 지금 이거 제가 발견한 게 아니고요. 수험생분이 알려주셨어요. 이거 알려주시면 한 끼 식사로도 대접해 드릴 테니까. 이거 굉장히 고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책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오류가 가능한 한 없도록 하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오류가 나타나면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분들이라면은 괜찮은데 혹시 책만 보시는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려주면 굉장히 고맙죠. 꼭 알려주십시오. 항상 준비는 하고 있겠습니다.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나머지 9번, 10번은 여러분이 좀 봐주시고요. 11번 거미집 모형 보겠습니다. 자, 이 거미집 모형은 자, 이 거미집 모형은 원래는 이제 농산물 파동 또는 돼지 파동, 이 파동을 설명하는 이론이었어요. 어떤 해에 농사를 많이 지으면 가격이 뚝 떨어지고요. 뚝 떨어지니까 농사를 이제 덜 지어요. 그러면 생산량이 주니까 폭등하고요. 폭등하면 또 가격이 오르니까 많이 생산하고 폭락하고, 이런 주기적으로 파동을 이제 겪는 것을 설명하는 이론이었어요. 제가 어릴 때는 배추 파동, 고추 파동이 많았어요. 어릴 때 기억이 좀 나요. 어른들이 고추값이 금값이다. 요즘도 그런 말 하잖아요. 배추값이 금배추니 뭐니, 배추가 금배추니 뭐 하잖아요. 그런 게 옛날에도 있었어요. 옛날에도. 옛날에는 오히려 더 심했죠. 요즘은 덜한 편이에요. 그런 파동이. 왜냐하면 옛날에는 고추 가격이 올라가도 수입할 데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중국에서 수입을 할 수 있죠. 또 저장 능력이 많이 뛰어났어요. 옛날보다. 지금은, 옛날에는 저장이라는 게 거의 잘 안 됐잖아요. 그해 농사 지은 거는 다 그해 소비가 되는 편이었고 저장이 잘 안 되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건고추 같은 경우에는 저장도 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 이론은 그거를 이제 다 옛날처럼 가정을 해요. 옛날처럼. 그래서 이 기본 가정이 뭔가 하면은 특히 이제 공급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수요자들은 금기 가격에 의존을 해요. 그러니까 이 소리는 뭔 소리예요? 지금 가격 보고 수요 결정을 하면 돼요. 수요자들은. 근데 공급자들은 전기 가격에 의존한다 그래요. 전년도 가격 보고 결정한다는 거죠. 그리고 폐쇄 경제를 가정해요. 옛날 우리나라하고 똑같아요. 옛날 우리나라. 옛날엔 중국에서 수입을 못했잖아요. 중공이라고 해서 교역이 안 됐으니까. 근데 이제는 폐쇄 경제 아니잖아요. 수출 수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폐쇄 경제를 가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폐쇄 경제라 하더라도 저장이 가능하면 안 되잖아요. 저장도 안 돼요. 자, 이런 가정하에 이 이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론에서 어떤 해에 생산량이 얼마 안 돼서 조금밖에 안 됐다, 생산량이. 그러면은 그 해에는 이 생산량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그 해에는 요 수량, 여기서 요 수량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해에는 이 수량이 고정되어 버려요. 그러면 그 해에는 첫 해 년도 생산량, 퀀티티 1이에요. 퀀티티, Q가 퀀티티요. 첫 번째 년도의 생산량이 고정되어서 이렇게 수직의 공급곡선이에요. 그 해에는 이렇던, 이 말이에요. 근데 수요는 이렇잖아요. 그럼 여기가 P1이 돼요. 첫 번째 연도는 가격이 급등해요. 그럼 농민들이 어떻게 해요? 다음 연도 생산량을 결정할 때 첫 번째 연도 가격 보고, 그러니까 전기 가격이죠. 첫 번째 연도 가격 보고 다음 연도 생산량 이만큼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만큼. 오, 가격 괜찮네. 공급자들은 이 공급곡선에 따라서 이만큼 생산해야지 해서 다음 연도에 내놓으면, 생산해 놓으면 다음 연도에는 또 이 생산량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다음 연도에는 이 생산량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또 수직의 공급곡선이에요. 자, 그러면 가격이 폭락합니다. 이제 이 수요곡선과 이 공급곡선이에요. 그럼 여기가 균형점이에요. 그럼 가격이 P2가 되죠. 두 번째 연도 가격이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러면 세 번째 연도 생산량은 두 번째 연도 가격 보고
세 번째 연도 생산량, 이 공급 곡선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하는데요. 그해 이건 다 없어진 거죠. Q2가 이제 그해 다 소비가 됐고, Q3는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또 이렇게 수직의 공급 곡선이에요. 그럼 가격이 또 올라가죠. 이게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생산량이 적어서 가격이 올라가서 늘렸더니 떨어지니까 생산량을 줄이고, 생산량을 줄이니까 또 올라가니까 또 늘리고, 이게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특징이 이걸 동태적 분석이라 그래요. 동태적 분석. 동자가 움직일 동자입니다. 이 상태, 모습, 이런 태가 동태, 움직이는 모습을 분석한다. 이거는 시간의 흐름을 분석한다는 얘기야. 첫 번째 연도, 두 번째 연도, 세 번째 연도, 네 번째 연도. 그러니까 공급 곡선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수직의 공급 곡선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안으로 지금 균형점으로 가죠. 지금 이렇게 내려가는 거 이제 수렴형이라고 해요. 수렴형. 자, 근데 앞에서 우리 수요 공급했을 때 수요가 증가하거나 공급이 증가하게 되면은 이렇게 그리잖아요. 균형이 이동하죠. 여기에서 균형이 이동하잖아요. 자, 이렇게 갔을 때 이게 얼마 기간 동안에 갔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죠. 한 달 만에 갔는지 1년 만에 갔는지, 여기에는 그러한 시간의 흐름이 반영이 없어요. 여기는 시간의 흐름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요 정지된 상태, 최초 정지된 상태와 새로 균형이 이동해서 정지된 상태만 비교하는 거예요. 요거를 비교 정태 분석이라고 그래요. 비교 정태 분석. 또는 비교 정학적 분석. 좀 어렵죠, 표현이. 이게 표현이 어려울 뿐 내용은 뭐예요? 시간의 흐름이 반영된 거, 시간의 흐름이 반영이 안 된 거, 뭐 이런 정도입니다. 자, 그런 특징이 있고요. 여기 이제 이 이론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공급자들이에요. 공급자들이 합리적인 기대를 하지 않는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왜냐면은 처음에 올라서 많이 생산했더니 떨어졌잖아요. 떨어지니까 덜 생산했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번엔 또 올라가 버렸죠. 그럼 요 대목에서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많이 심을까? 그렇게 하지 말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지난번에 한번 이런 경험을 했다면 트라우마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알아봐야죠. 나름대로의 어떤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게 원래 어느 정도 심어야 될지를 판단을 해야 돼요. 옛날보다는 훨씬 나아져서 이제는 종묘회사에 전화해 보면은 어느 정도 판단할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씨앗이 나갔는지. 그러면은 씨앗 나간 정도에 따라서 나는 그것을 많이 나갔으면은 나는 안 하면 되는 거고, 적게 나갔으면 나는 좀 하고,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래야 사람이라는 거지. 이래야 사람이죠.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바보같이 똑같은 잘못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인간을 합리적 인간으로 보지 않은 거죠. 원래 경제학에서는 인간을 합리적 인간으로 봐야 되지 않나요? 근데 여기서는 인간을 합리적 인간으로 보지 않았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게 이제 거미집 모형이고, 자, 11번을 보시면 거미집 모형은 공급에 시차가 존재하는 상품의 주기적인 가격 등락 현상을 설명하는데 유용하다. 맞나요? 뭐에 시차가 존재하고 있어요? 공급에 시차가 존재하고 있죠. 의사결정 내린 시점과 실제로 물량이 나오는 시점에 시차가 존재합니다. 다음에 2번 거미집 모형에서는 금기 수요는 전기 가격에 의존하나 금기 공급은 금기 가격에 의존한다는 가정을 한다. 이게 틀렸죠? 이게 바뀌어 있어요. 다음에 거미집 모형은 폐쇄 경제를 전제로 하며 공급자들이 합리적인 기대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정한다. 맞죠? 다음에 공급자들이 합리적인 기대를 하면 거미집 모형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죠? 합리적으로 기대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 부동산에 대한 거미집 모형의 적용은 주거용 부동산보다는 상공업용 부동산에 더 강하게 나타난다. 이 소리는 상공업용 부동산의 경우 가격 등락 현상이 더 심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다음에 넘어가시면 13번의 경우는 12번은 열에 모시고요. 13번은 이게 수렴형이냐 발산형이냐 이걸 이제 비교하는 건데 여기 지금 수렴형으로 들어가고 있죠. 이거는 이제 수요가 더 완만하고요. 공급이 더 가파른 경우거든요. 더 완만하다는 게 뭐예요? 더 탄력적이고 더 가파르다는 얘기가 더 비탄력적이죠. 누가 더 완만해요? 수요가 더 완만해요. 그러니까 수렴형의 경우는 수탄이 뭐보다 크다? 공탄보다 커야 돼. 이게 더 완만해야 돼요. 수량 변화가 얘가 더 커야 된다고요. 수요가 더 완만해서. 그래서 수탄수 하죠. 수탄수. 수탄이 더 크면 무슨 형? 수렴형. 그럼 발산형은 공탄발 하죠. 수탄보다 공탄이 더 크면 발산형, 공탄발. 자, 이 탄력성으로 주면 우리는 쉬워요, 사실은. 탄력성으로 주면 쉬운데 기울기로 주면은 수요 곡선의 기울기 절대값으로 바꿔야 돼요. 공급 곡선의 기울기 절대값으로 바꿔야 돼요. 그러면 바꾸면 부동호 방향이 반대로 돌아서야 돼요. 여기서도 수요 곡선의 기울기 절대값과 공급 곡선의 기울기 절대값으로 주면 이게 이제 반대로 기울기로 주죠. 문제에서는 기울기로 주면 나는 그 기울기로 판단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뭐로 바꿔서 해야 된다? 절대값으로 바꿔서 해야 돼요. 이게 한번 20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이면 언제요? 23회죠. 23회 때 한번 잘못 출제했어요. 기울기라는 말을 잘못 써가지고 모두 정답이 돼버렸어요. 모두 정답이 된 이후에 5기로 더 출제한 거예요. 5기로 더 출제해서 이제 잘못 출제해서 모두 정답이 돼버렸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제대로 출제해서 이게 절대값으로 묻는 문제가 그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아무튼 절대값으로 나오면 이렇게 부동호 방향을 돌려서, 그러니까 13번의 경우, 자, 이 13번 요건 17번하고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되고요. 여긴 다 기울기로 줬잖아요. 그죠? 13번에 기울기로 줬기 때문에 이제 A 부동산만 볼까요? A 부동산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몇이요? 마이너스 0.8. 공급 곡선의 기울기는, 자, 이렇게 하면은 뭐로 바꿔야 된다고요? 절대값으로 바꾸면 얘가 0.8이고 0.7이잖아요. 누가 더 커요?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더 크죠. 절대값이. 그러면 이게 이 탄력성으로 얘기하면은 공탄이 더 크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탄력, 기울기 절대값이 얘가 더 크다는 얘기는 탄력성으로는 반대로 돌리면 되잖아요. 공탄이 더 크다 뭐예요? 발산형이죠. 발산, 공탄발.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탄력성이 더 쉬워요. 수탄수, 공탄발이 판단하기가 더 쉬우니까 기울기로 주면은 절대값을 해놓고 부동호 방향을 반대로 돌려서 수탄수인지 공탄발인지 이렇게 판단하는 게 더 쉽다고요. 됐나요? 아니면 이제 그래프로 나타내서 이 기울기 절대값이 얘가 더 가파른 놈이 기울기 절대값이 더 커요. 기울기 절대값이. 원래 기울기라는 거는 숫자일 뿐이에요. 기울기는 숫자일 뿐이고요. 기울기 절대값이 가파르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기울기라는 개념은 이게 한 칸 가잖아요. 이 두 칸 올라가잖아요. 이게 한 칸 가고 이게 두 칸 가면 이런 이 기울기는 1분의 2 이렇게 되는 거죠. 한 칸, 두 칸. 근데 이렇게 가잖아요. 이게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가면은 이쪽으로는 마이너스 1이죠. 이 점에서 이 점 가는데 이쪽으로는 마이너스 1, 왼쪽은 마이너스 1이잖아요. 위로는 플러스 1이죠. 그럼 이 기울기는 뭐예요? 마이너스 1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마이너스, 자, 그럼 이거 어떻게 돼요? 이렇게. 여기서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가는 거는 마이너스 1분의 2가 되는 거예요. 이 점에서 이 점은. 이건 위로는 플러스니까. 그럼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가는 거는 플러스 1분의 플러스 1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는 기울기가 몇이란 얘기예요? 이거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란 얘기고 이거는 기울기가 1이란 얘기예요. 기울기가 누가 더 커요?
기울기가 1이 더 크지. 기울기는 숫자일 뿐이라고요. 기울기는 뭐라고요? 숫자의 숫자. 누가 더 커요? 1이 더 커요. 기울기는 1이 더 크다고요. 이렇게 출제를 잘못했어요. 기울기가 2가 이게 더 크다 이렇게. 거미지 모형 출제하면서 얘가 기울기가 더 크다 이렇게 출제를 잘못했다고요. 기울기는 뭐일 뿐인데, 숫자일 뿐인데 바보같이 출제를 그렇게 했다고요. 이거는 뭐가 더 크다? 기울기 절대값이 더 크다 해야 된다고요. 기울기 절대값은 누가 더 크다? 얘가 더 큰 얘가. 그래서 우리는 가파르기로 하면 누가 더 가팔라요? 얘가 더 가파르잖아요. 그러니까 가파르기로 할 때는 기울기 절대값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울기라는 말을 함부로 못 쓴다 이 말이에요. 이 경제학에서는 기울기라는 말을 함부로 못 써요. 기울기는 뭐일 뿐이에요? 숫자일 뿐이에요. 숫자일 뿐이에요. 기울기는. 그래서 가파르기로 나타내려면 기울기라는 말 쓰면 안 되고 가파르기 이렇게 표현을 하거나 기울기 절대값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경제학을 전공한 부동산 학자가 많지 않아요. 경제학을 전공한 부동산 학자, 당연히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죠. 이제 부동산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경제학을 공부를 많이 안 해서 요거 출제가 되면은 모두 정답이 될 거라고 제가 예측을 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모두 정답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대학 교수들이 쓴, 부동산학과 교수들이 쓴 대학 책마다 다 틀렸으니까. 요 경제학 요 부분 거미지 모양 내용이 다 틀렸어요. 전부 다 기울기로만 표현하고 있어요. 다 기울기 절대값이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예측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부동산학과 출신 이 선생들이 이렇게 출제를 할 건데 교재가 다 그 모양이니까, 경제학을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래서 출제를 했는데 그날 시험 치면은 보통 이제 이신청거리가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신청거리가 안 올라갔어요. 얘가 모두 정답이라는 걸 모르니까, 출제한 사람들도 모르고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으면 모르니까. 그래서 수요일 날인가 제가 그때 여행을 갔다, 일요일 날 여행 갔다가 이제 수요일 날 돌아오니까 아직도 이신청 안 올린 거예요. 그래서 뒤늦게 이신청 올린 거예요. 뒤늦게 이신청 올려서 모두 정답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합격한 사람들 저한테 진짜 한턱 쏴야 된다니까요. 아무도 모르는 걸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 그 이후에 이제 5기로 낸 거예요. 5기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출제한 거예요. 그래서 기울기가 나오면은 절대값으로 바꿔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됐죠? 자, 됐고요. 자, 이제 정책론 좀 들어가야 됩니다. 정책론에 그 앞부분은 조금은 들어가야 됩니다. 그 118쪽, 119쪽은 중요도가 높지는 않아요. 부동산 문제는 별로 중요도가 높지는 않은데, 그 118쪽에 2번은 아예 안 봐도 되고요. 1번, 3번은 참고로 좀 봐두시는 정도로 하십시오. 그 1번 중에서도 1번 지문의 슈바베 지수, 2번 지문의 PIR, 5번 지문의 진위계수, 뭐 요 정도만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 정부의 시장 개입 필요성 및 개입 수단이죠. 자, 여기서 이제 시장 개입 필요성 정도까지만이라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정부의 시장 개입 필요성이라는 것은 시장에 왜 개입하느냐 하는 거잖아요. 그 개입하는 거는 시장이 뭔가를 못하기 때문이죠. 시장이 뭔가를 못하기 때문이고, 자, 여기 두 개 주제요. 시장 개입 필요성과 시장 개입 수단이에요. 수단. 최근 10년간 여기에서 10문제 나왔어요. 여기서 6문제 나왔어요. 10년간. 그럼 여기서 10문제인데 10문제 중에서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은 이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개입하잖아요. 하나는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이거는 시장이 그 기능을 갖고 있는데 시장이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하니까 정부가 그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개입하는 거. 여기에서 10문제 다 나왔어요. 그 다음에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한 문제도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지문으로는 언급됐다면, 지문으로 전혀 언급이 없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이 10문제는 정답 지문 기준이에요. 정답 지문은 다 어디서 나왔다는 거예요? 정답 지문은 다 이쪽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그냥
그냥 지문 정도, 정답 지문은 아니지만 등장하는 정도, 그런 정도로 나왔고요. 요거는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주로 형평성 측면이에요. 형평성 측면. 주로 형평성 측면. 주로라는 말은 경우에 따라 얘가 다른 목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경우에 따라 뭐 효율성이나 기타 목표일 수도 있는데, 기타 목표일 수 있는데 주로 이게 주로 형평성 측면이고요. 이거는 이제 추가로 보는 거예요. 플러스 알파. 다음에 이 시장 실패를 수정하는 것은 자원 배분의 효율성 측면이에요. 아까 자원 배분 기능 누가 갖고 있다 그랬어요? 시장이 갖고 있다 그랬죠. 시장이 자원을 배분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데, 시장이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것을 실패라 그래요. 그 소리는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니까 정부가 개입해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려고 하는 거죠. 다음에 이런 측면에서 개입하는 것은 경제적 기능을 수행한다 이렇게 하고요. 이런 측면에서 개입하는 것은 정치적 기능을 수행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 중에서도 자, 10문제인데 이 시장 실패죠. 시장 실패. 자, 시장 실패가 워낙 중요해서 시장 실패는 따로 떼서 공부를 해야 돼요. 자, 시장 실패는 시장 실패의 뜻하고요. 시장이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시장 실패 원인 이렇게 나오죠. 그 시장 실패 원인에 뭐가 있어요? 왜, 공, 불, 비예요. 왜공, 불, 비. 자, 그 중에서 외부 효과에서 5문제, 10문제 중에. 자, 그러면은 뭐를 더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지 나오겠죠. 다음에 공공재에서 2문제요. 나머지 전반적으로 3문제. 그래서 모두 10문제요. 그러니까 이게 압도적으로 중요하죠, 지금. 외부 효과, 공공재, 그 다음에 전반적인 거. 됐나요? 그래서 외부 효과는 다시 정의 외부 효과, 부의 외부 효과 이렇게 해서 공공재는 이제 등대 같은 게 대표적이죠. 그래서 외공불비 이걸 정리해 두시고, 이런 경우에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다, 비효율적이다. 이런 경우에 자원 배분이 비효율적이다. 그러니까 누가 개입한다? 정부가 개입하는 거죠. 비효율적이니까. 어떤 점에서 비효율이에요? 정의 배분은 너무 적게 생산되잖아요. 시장에 맡겨 놓으면은 너무 적게 과소 생산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정부가 보조 같은 걸 해서 많이 생산되게끔 해야 되고요. 이런 경우에는 너무 많이 생산돼요. 문제가 심각해요. 그러면은 이때는 이제 규제를 해서 정부가 개입하고, 등대 같은 공공재는 이거는 시장에 맡겨놓으면 충분한 양만큼 생산이 안 되잖아요. 정부가 직접 생산해야 되고, 불안전 시장, 독점 과점 있잖아요. 얘네들 생산량 줄이면서 담합해가지고 가격 올리고 하죠. 뭐 규제를 해야 되겠죠. 독과점 규제해야 되고, 비대칭 정보 또는 불안전 정보, 이런 건 정보 유통을 원활하게 해야 되겠죠. 정보 유통을 원활하게 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정보 유통이 원활하게 하는 게. 그래서 지금 원래 새로 들어간 제도 있잖아요.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 공시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가격을 공시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유용해요. 그래서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왜 실거래가 신고도 하잖아요. 실거래가 신고하는 게 지금 정보가 축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토지 평가할 때 공시지가 기준법뿐만이 아니라 적정한 실거래가 있으면 무슨 법으로도 해요? 거래 사례 비교법으로도 하거든요. 그거는 적정한 실거래가가 이렇게 축적된 것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경제의 효율성을 많이 높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다고 해서 반드시 개선된다는 보장은 없죠. 사실은 뭐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정부 실패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가 한 단락이에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내용은 여기 시장 실패와 관련해서 주로 있고요. 이런 구분 자체는 이제 여기서 해두고요. 이런 것이 있다라는 정도는 알아둬야 구분이 되니까 구분은 해놓으시고, 문제는 여기서 주로 출제되고, 그 다음에 개입수단은 개입수단. 이거는 6문제 출제가 됐는데 주로 어떻게 출제가 됐는가 하면 직접 개입, 간접 개입을 주로 비교하는 게 나왔어요. 직접 개입, 간접 개입.
직접 시장에 개입하는 거,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거, 토지 이용 규제 이렇게 있죠. 자, 여기서 요 두 가지를 수요 공급자 역할을 하는 직접 개입, 요거 위주로 나왔어요. 지금까지는. 근데 임대료 규제와 분양가 규제도 직접 개입은 직접 개입이라 그랬죠. 근데 요거는 아직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요. 수요 공급자 역할을 하는 직접 개입만 출제가 됐는데, 여기에 토지은행 제도도 있고 또 뭐 있어요? 공영개발도 있고, 정부가 주체가 돼서 개발하는 거잖아요. 또 토지 수용도 있고, 강제로 취득하는 거죠.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있죠. 정부가 직접 수요 공급자 역할을 하는 거죠. 이거 하고 간접 개입에 이 세금 부과하고 부담금 부과하고 또 각종 지원이나 보조 이런 것들은 간접 개입이잖아요. 섞어놓고 이거 비교하는 게 많이 나왔다고요. 섞어놓고 비교하고 또 이런 거 구체적으로 이런 거 하면서 토지은행 제도는 뭐 직접 개입이다 간접 개입이다 이렇게 하면서 지문을 만들고, 또 지원이 직접 개입이냐 간접 개입이냐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요게 이제 정리되어 있으면 요 상태대로 이제 풀면 되죠. 근데 몇 개만 풀고 마치겠습니다. 한 두세 개 정도만 풀고, 자, 일단 1번은 이제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120쪽에 2번 문제를 보시고요. 자, 2번에 정부의 부동산 시장 개입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에 정부의 시장 개입의 이유는 정치적 기능과 경제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며, 맞죠? 정부의 시장 개입의 정도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다르다. 그죠? 어떤 정부는 많이 개입해야 된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정부는 그렇지 않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정치적 기능에 해당하며, 사회적 목표 정치적 기능이죠. 사회적 목표는 주로 형평성이 되며 효율성이 될 수도 있죠.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한 정책은 경제적 기능에 해당한다. 맞나요? 시장 실패 수정 저 왼쪽이잖아요. 경제적 기능이고요. 그다음에 저소득층의 주택 공급에 관한 여러 가지 주택 정책, 저소득층에 대한 정책들은 무슨 측면이에요? 형평성 측면이죠. 그러면 경제적 기능이 아니라 이거는 정치적 기능에 속합니다. 그거는 이제 10번에도 같이 하는데요. 일단 5번 지문은 주택 수요는 경제적 측면의 시장 경제 원리, 그다음에 주택 소유는 사회적 정책적 측면의 정부 개입 원리. 자, 요거는 앞에 55쪽에서 했어요. 55쪽. 그러니까 55쪽에 가서 나중에 확인하시고요. 10번을 먼저 보십시오. 지금 방금 정치적 기능, 경제적 기능 해서 봤지 않습니까? 10번은 129쪽에 있어요. 자, 10번을 보시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경우에 있어서 다음에 연결이 어울리지 않는 것은, 자, 1번에 지역지구제요. 자, 경제적 기능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걸 볼 때는 형평성 측면에 저소득층과 관련해서 빈부격차를 줄인다거나 이러면은 무슨 기능? 빈부격차를 줄이거나 이러면은 정치적 기능이에요. 근데 지금 이거는 지역지구제는 그런 정책인가요? 아니죠. 지역지구제는 못할 때 하는 거예요.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는 거죠. 부의 외부 효과. 부의 외부 효과 여기잖아요. 여기잖아요. 이거. 부의 외부 효과를 감소시키거나 제거하기 위해서 외공불비에 나오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시장 실패를 수정하는 거잖아요. 시장 실패를 수정하는 것은 무슨 측면? 자원배분 효율성 측면, 경제적 기능. 소속이 지역지구제는 뭐를 제거하기 위한 정책?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정책.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시험에 엄청 많이 나왔어요. 지역지구제는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거다. 왜? 뒤죽박죽으로 섞여 있으면은 서로 좋지 않은 영향 미치잖아요. 그거를 여기는 주거지역, 여기는 상업지역 이렇게 나누는 거니까 이걸 제거한다. 시장 실패를 수정하는 거잖아요. 시장 실패를 수정하는 거는 자원 배분의 효율성 측면, 경제적 기능. 됐나요?
어려워요? 할만하죠. 다음에 2번 보조금 지급. 이건 무슨 측면이에요? 정치적 기능 맞고요. 다음에 3번 나오네요. 부의 외부 효과에 대한 규제. 정치적 기능이에요? 경제적 기능이에요? 경제적 기능. 자, 부의 외부뿐만이 아니라 정의 외부 효과에 대한 장려. 이것도 경제적 기능 아니에요. 정의 외부든 부의 외부든 다 뭐예요? 경제적 기능. 그래서 4번 틀렸고요. 공공재 공급. 공공재 어디 나오는 얘기예요? 여기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경제 시장 실패와 관련되니까 경제적 기능. 됐나요?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요. 다시 앞으로 가셔서 3번은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4번 문제만 풀고 외부 효과 이후로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외부 효과가 이제 중요한 거는 4번만 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자원 배분을 효율적으로 하지 못함으로써 정부의 개입을 정당화시키는 시장 실패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정의 외부 효과도 시장 실패의 원인이므로 정부의 개입이 정당화된다. 맞죠? 그 다음에 코주 정리에 의하면 환경 문제에 대해 정부가 재산권을 부여함으로써 외부 효과 문제를 시장기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맞죠? 코주 정리라는 게 시장기구를 통해서 하는 거죠. 재산권 부여는 정부가 하지만 그 재산권이 거래되도록 하는 것은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3번 외부 경제의 경우 과소 생산의 문제가 발생한다. 맞죠? 정의 외부, 외부 경제 과소 생산이잖아요. 부의 외부, 외부 불경제는 과다 생산이고요. 그 다음에 규모의 경제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촉진한다. 자, 여기에 좀 어려운데요. 5번은 지역지구제 부의 외부 효과 제가 또 나왔죠. 그는 됐고요. 자, 이 규모의 경제만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이 규모의 경제는 규모를 키움에 따라서 평균 비용이 하락하는 현상을 말해요. 자, 이러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고 했죠? 규모를 키우면 평균 단가를 낮춘단 말이에요. 제품 단가를. 그러면 어떤 기업이 규모를 확 늘려버리면 어떻게? 확 늘려서 싸게 해가지고 이 물건을 풀어버리면, 싸게 해서 물건 풀어버리면 다른 기업들은 다 죽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가 돼요? 자연스럽게 독점이 돼요. 독점. 그래서 얘를 자연 독점의 원인이라 그래요. 원인. 규모의 경제는 독점이 나타나게 돼요. 그럼 일단 독점이 돼버리면 어떻게 해요? 불안전시죠. 일단 독점이 돼버리면 그때부터는 생산량을 줄이면서 가격을 올려버려요. 자,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는 자원 배분의 효율적 배분을 촉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원 배분을 비효율적이 되게 하는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시장 실패와 간접적으로 관계 있다 이 말이에요. 얘는 규모의 경제는 뭐와 관계 있다? 시장 실패와 관련이 돼요. 관련. 그래서 규모의 경제는 시장 실패와 관련되기 때문에 시장 실패가 뭐예요? 자원 배분을 효율적으로 못하는 거죠. 됐나요? 자, 그렇게 간접적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외공불비뿐만이 아니라 모두 간접적으로 관련된다. 규모의 경제도 시장 실패와 관련이 된다. 그래서 4번이 틀린 겁니다. 됐죠? 다음 주는 외부 효과부터 하겠습니다. 외부 효과하고 개입 수단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토지 정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계속 지금 첫째 주에 약간 진도 늦은 게 계속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네요. 자,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